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퇴근할 때까지 집에 혼자 있을 아이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엄마 아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엄마 아빠도 많은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 돌봄 교실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19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의견 받고 있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를 학교에 맡겨둔 엄마나 아빠들은 진땀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돌봄 교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육부 이진석 학생복지안전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석입니다. 네. 방과 후 돌봄 교실이 먼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네. 이미 이건 시행이 쭉 되어 온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7,300개 교실에서 약 16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주로 저학년을 위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네. 학교 수용 여건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돌봄 교실이 올해부터는 좀 확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밤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돌봄 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네.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비 약 600억 원은 이미 국고로 확보가 돼 있고요. 네. 운영비는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돌봄 교실을 하려면은 선생님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인원을 늘린다거나 할 텐데 그 예산도 다 돼 있는 건가요? 네네.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네. 초등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의 돌봄을 전담하는 분들을 네. 돌봄 전담사라고 호칭을 하고 네.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또한 그 돌봄 전담사의 일정한 자격 요건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초중고 중등 교사 자격증이나 예.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공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별로 공고를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 얼마인지 예측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신입생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금 돌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16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등 1, 2학년은 원하는 학생은 모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24만 6천 명으로 예. 상당히 수요가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16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네네. 그렇다면 얼핏 좀 우려가 되는 게 1, 2학년 가운데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받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지역사회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해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1, 2학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작년처럼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학생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 2학년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맞습니다. 수용을 하고 3학년 이상부터는 저소득이나 한부모층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앞서 교사 선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선발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분들을 예.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학교 의사결정 기구체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설치된. 그래서 여기에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채용을 예. 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전담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돌봄 교실 근무를 하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에서는 현직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시골 농촌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애들을 교육한다는 의미에서는 한쪽으로는 좀 소명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유인책을 네.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보면은 방과후 프로그램 또 급식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안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을 반영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급식비나 간식비의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액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아니지만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일반 학생에게도 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든다면 올해 아까 말씀드린 16만 명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 네. 저소득층 3만 5천 명과 예. 또 일반 학생들을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만 명 중에서 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급 간식비가 행해진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사정과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가능하면 급 간식비도 저소득층에는 전액 무료, 저소득층이 아닐지라도 무료를 원칙화해서 예산의 네.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봄 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행이 잘만 된다면은 맞벌이 가정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돌봄 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올해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원했을 때 전부 수용을 해주지만은 내년은 3, 4학년, 그 내년은 5, 6학년까지 전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이진석 학생복지안전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92-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 있고요. 오늘도 재무 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들도 방이 필요하고 전세 보증금도 많이 올라서 이번 기회에 집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고 주택 마련을 위해서 준비한 자금으로 이것저것 다 모으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요즘 금리도 저렴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2억 원 정도 받으면 모두 합쳐서 교육 여건도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주변에서는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라면서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얘기도 하던데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오셨는데요. 요즘 아파트 매매값이 3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수도권 경우에 주택시장이 좀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지표를 우선 살펴보면은요. 네. 수도권 아파트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 4, 4분기 0.12% 상승했고요. 네. 1월 27일 현재 0.06%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2011년 1, 4분기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던 그 매매 가격이 10분기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전세 대비 매매 거래 비중도 2012년 10월에는 한 3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지난해 4, 4분기에 매매 건수는 전세 대비 90%까지 늘었습니다. 네. 부동산은 또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57%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우선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나올 만큼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에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 신호들이 지난 2000년대 중반처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2000년대 중반처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대세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과중한 가계부채 문제가 변수입니다. 예. 최근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상당히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그 미국의 양적 완화 그 출구 전략으로 금리 급등이까지는 아니지만은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민감도는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인구 구조의 고령화 또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점점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반면에 젊은 층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주택 구매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주택 경기가 살아나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전세 보증금하고 뭐 금융자산 다 합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또 대출을 2억 정도 더 받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시는데 이 대출 금리가 뭐 낮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셔서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6% 정도인데 이는 네. 과도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부채 비율은 총 자산 대비 30% 이하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과 더불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도 좀 예측하셔서 대출 규모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은 맞벌이 가정이시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요.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소득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출 원리금 상환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도 자녀 학자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면 최소한 15년 이상의 상환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좀 더 냉정하게 예측하신 다음에 대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대출 규모를 총 자산의 몇 %, 또 부부 연봉의 몇 % 정도로 단순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예. 외벌이 전환을 좀 고려하셔서 현재 월 잉여 자금의 50% 이하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규모를 잡고 대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부터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하고 금리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해온 저금리 모기 대출을요. 올해부터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통폐합하고 금리도 좀 낮아졌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네. 이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연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로 좀 확대되었습니다. 네. 금리는 소득 수준과 또 만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낮은 한 2.8에서 3.6% 정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네. 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요.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또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 지점하고요.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지원 대상이 보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 대상자가 얼마나 비중이 차지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많이 차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그 대상자 기준을 소득별로 구분하진 않았지만은요. 네. 지금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로 좀 네. 확대된 상황에서는 네. 대상자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집을 먼저 사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산 운용에 있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상품 또 투자 대상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주택시장이 투자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개인의 수입원 원천을 그런 다양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자녀들도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성을 먼저 고려하셔서 주택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대출을 포함해서 5억 원 이내의 아파트로 거주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신 후에 수익형 부동산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정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롱숏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선뜻 되지 않더군요. 지금은 우리나라 성장주 펀드에 주로 여유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롱숏 펀드로 분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롱숏 펀드는 어떤 펀드인지 좀 생소한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롱숏 펀드는요, 롱숏 전략으로 운영하는 펀드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용어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롱은 주식을 산다는 뜻이고요, 숏은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네. 즉 오를 만한
그 종목은 사고 또 내릴 만한 종목을 파는 이런 차익 거래를 통해서 위험은 어느 정도 낮추고요. 네. 수익은 안정적으로 챙기는 전형적인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입니다. 네. 롱숏 펀드는 절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롱숏 펀드에는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에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은 6,3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요. 네. 또 지난 3개월간 수익률도 국내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2.86%였는데 롱숏 펀드는 2.5%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보다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은 여러 가지 앞서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추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롱숏 펀드로 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롱숏 펀드는요. 주식형 펀드 비중이 높아서 그 시장의 등락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 변동성을 좀 피해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그런 상품입니다. 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은 현재 대부분의 그 여유 자금을 국내 성장주 펀드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롱숏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롱숏 펀드는 언뜻 보면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수익을 얻는 구조 같지만은요. 네. 운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장과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그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진다면은요. 롱숏 펀드의 그 수익률은 다른 주식형 펀드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문자로 좀 질문 내용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연초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3분기부터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지금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있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투자자 입장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그 정부의 지원 또 저금리 상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또 집값 바닥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 반등하기 전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부채 비율은 총 자산 대비 3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그 가계 수지고요. 부채 비율은 대략 30%. 네, 이하. 그걸 넘으면 좋지 않다 이런 네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 건강 재테크들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 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평택시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시 어연리의 육개 공장에서 AI 의심 축이 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로 경기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AI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농가에 대한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3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조건 만남을 빙자해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3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인터넷 성인 카페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42살 A 씨에게 일주일에 한 명씩 성매매를 주선해 줄 것처럼 속인 뒤 11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에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피해자 명단에서 삭제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휘경동 주택가에서 43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61살 신모 씨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신 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신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856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큰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재산을 다 증여받았습니다. 지금 큰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재산을 다 조카들이 상속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90살쯤 되셨고요. 그 재산을 딸에게도 나눠줄 걸 하고 후회를 하시는데 치매기가 좀 있으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을 부모님께서 다시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네. 재산을 증여받은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인데 형제 네. 재산은 그 직계 자손이나 아내에게만 그게 넘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그 큰오빠가 지금 먼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 큰오빠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우자하고 조카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자녀가 없이 결혼만 한 상황이라면 네.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오빠 부인하고 조카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긴 당연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재산을 큰오빠한테 줬던 부모님이 그걸 좀 약간 후회하고 네.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증여를 하게 되면 네.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증여라는 것은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예. 즉 상대방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행이 되기 전에는 그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 증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증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행 전이라면.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이행이 된 부분은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번 이렇게 상속 절차가 끝나면은 다시 돈을 저하기는 어렵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증여는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상속하고는 좀 다르죠. 예. 상속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죠. 그때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법정 상속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부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생전에 미리 처분을 하시는 것은 이제 사전 증여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분 문의해 오신 분은 뾰족하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그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상속인이 지금 상속 재산이 생전에 전부 다 큰오빠에게 재산을 주어서 남은 그렇죠. 재산이 없다면 사실 다른 상속인들 지금 상담자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의 어떤 생활 보장을 위해서 예.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이제 유류분이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상담자분은 현재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뭐 거의 없다면 그러면 이 큰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을. 네. 근데 지금 큰오빠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조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70번인데요. 지난 2007년쯤에 어머니가 타시던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공업사에 폐차를 위탁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 차를 보지도 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차가 아직 말소가 안 됐다고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가 청구돼서 100만 원가량 밀려 통장까지 압류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업사에 폐차를 위탁한 차량인데 자동차세가 청구된 이런 케이스예요. 네. 그럼 폐차를 안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폐차라는 거는 예. 차를 한마디로 이제 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예. 고철화 시켜서 한마디로 그렇게 없애는 걸 말하는데요. 예.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것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등록증을 말소하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네. 이제 법률적으로 이 차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폐차, 즉 차만 분해만 하고 그런 말소 등록 절차를 안 밟게 되면 네. 이러한 그 관할 관청에 있어서는 이 차가 계속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자동차세 청구를 막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그러면 등록증을 말소하는 절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소 절차인데요. 네. 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그 자동차 폐차를 하는 업소가 예.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라면 예. 거기서 폐차와 함께 말소 등록 절차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 상담자분이 이제 폐차를 맡기신 건 예. 그런 등록된 정식 업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간이로 하는. 그냥 차만 예. 폐차를 하고 말소 등록은 이 진행을 하지 않은 예.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동차세가 1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가지고 통장까지 압류됐다고 하는데 네. 이 자동차세는 결국은 다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이것도 세금인데요. 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다투려면은 그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취소와 관련된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으시면서 이 차가 이미 2007년도경에 다 폐차가 돼서 그 이후에는 전혀 사용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입증이 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하면서 이 부가처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달리해달라라는 이의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 네네.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그러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
납부된 금액을 납부를 하고 네. 말소 등록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공업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 있고 뭐 폐차 영수증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차가 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뭐 보험 가입 사실도 없을 거고 네. 어떤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소송에 대응을 하셔서 그것을 감면을 받게 되면 예. 그러면 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렇지만 말소 등록 절차는 밟아주셔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서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35번으로 연락이 들어오신 내용인데요. 4.5톤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50% 부담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비롯해서 과속, 과적과 같은 모든 종류의 접촉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00% 부담해야 한답니다. 과속은 운전자 잘못이니까 인정할 수 있겠는데 물건을 하차하는데 주차장이 없다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물을 싣고다 과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과적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가져가라 해서 실어준 건데 벌금이 8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입사 후에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사규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종종 있나요? 예, 일단 회사에서는 이제 사규, 즉 뭐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내에 입사한 직원들, 근로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든가 네. 민법상이나 다른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네. 효력이 없는 그런 규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물건을 이렇게 내릴 때 주차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상황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물건을 내릴 때 그것은 보통 주차라고 하지는 않고 단순히 이렇게 정차라고 정차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 정차를 해서 뭐 딱지를 떼게 됐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는 거기서 물건을 내리면 안 되고 그것이 가능한 허용되는 곳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물건을 내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 이런 경우까지 이 사람에게 모든 거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안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 사규 내 자체가 고의 과실 여부, 귀책 사유가 누구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자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예.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네.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결국 이것을 다투기 위해서는 결국 그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고용주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러한 규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뭐 과태료나 벌금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도 함께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네. 주장을 해서 그것을 책임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그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2145번인데요.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임대했다가 5년 후에 직접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때의 분쟁에 대비해서 제소 전 화해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공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용어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해 둔다는 그런 네.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당사자 사이에 향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향후에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네. 그때 소송을 해서 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미리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자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당사자가 정해놓고 이것을 법원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제소전 화해가 소송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당연히 나은데, 예. 근데 제소전 화해를 할 당시에는 사실 그 갑과 을 사이에 평등한 상황에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 좀 불평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소전 화해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좀 불공평한, 좀 그렇겠네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문의해 주신 분처럼 공증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그 제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뭐 일부 서면에 있어서 뭐 공증을 받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제소전 화해 공증이라는 것은 아마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 안에 제소전 화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 아마 그러한 계약서를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공증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근데 그 특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공증을 원하는 쪽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525번인데요. 연체된 카드 대금을 납부했는데 카드사에서 6만 원을 더 입금시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시 수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제집행 통지도 받지 않았고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법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나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요즘 뭐 카드사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 경우에는 이제 연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도 강제집행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네. 즉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그 강제적인 집행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대금이 연체돼서 그 금액이 커서 은행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강제 집행 절차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의 주신 분은 강제 집행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네.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법적인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예,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밟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강제 집행 절차까지 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사안에서 강제 집행 신청은 들어갔지만 네. 그 집행 절차 본 집행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압류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집에 찾아와서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그게 기재가 됩니다. 네. 근데 아직 압류 딱지도 안 붙고 그런 것도 기재가 안 됐다면 아직 집행이 안 들어간 상황이고 단지 신청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대개는 이런 경우에 그 신청 비용까지 청구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8315번인데요. 보증금 300, 월세 40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지난해 10월 10일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는 3월 10일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12월 10일 집주인에게 고지를 했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3월 10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무조건 집이 나가야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내용 증명을 보낼까도 샜는데 집주인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만 손해라고 협박을 합니다. 월세 주는 날이 다가오는데 월세를 안 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손실을 줄이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일단 무시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일단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갱신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요. 네. 이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즉 그렇죠. 해지 통보를 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예.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보면은 집주인은 우선 집이 나가야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맞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예. 해지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예.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보증금을 받아야 그걸 주겠다라고 한마디로 좀 버티는 그런 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네,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 임차인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 중간에는 사입자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분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월세를 내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그 주택임대차법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 목적물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이 있다는 걸 올리신 후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그러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월세는 안 내셔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라.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